이리 오너라 이리 와. 이게 사실 18일 날 자료가 나왔는데 굉장히 바쁘게 오리나연구원 항상 자료 나오면 항상 인기가 좋기 때문에 바쁜데다가 일정 잡기가 힘들어가지고 한 12월 지금 거의 10일? 9일? 9일. 예, 와서야 이제 녹음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료를 찾으실 거면 11월 18일 날 자료 하시면 찾으시면 배송 전쟁 같은 상당히 재밌는 자료고 저희가 바로 나오자마자 제가 또 우리들도 이거 공유하면서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봤던 세미나 많이 돌았죠 이것도. 아 네. 그래서 오늘도 컨디션 안 좋은지 추워가지고 많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윤세 윤조입니다. 네, 이베스트에서 유통 화장품 담당하고 있는 오리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리온 프로데클러 염승환 차장입니다. 주말에 좀 댓글이 정말 많이 또 달렸는데 그중에 정말 진짜였으면 좋겠는데 두 분이 저희 방송 이제 저희가 무료잖아요. 사실 무료 청취하는 게 좀 미안하셨는지 저희 회사로 계좌를 옮기셨다고 옮겨서 계좌를 거래도 좀 많이 하셨다고 그래서 저희가 뭐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 금요일 날 사실 저희가 증권업종 지난번 주에 한번 녹음한 게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금요일 날 일부 증권주가 급락을 해가지고 좀 그때 전배승 연구원이 얘기했던 게 좀 생각이 나서 좀 좋았다고. IB가 좀 부동산 PF 리스크가 좀 있다고 좀 지적을 했는데 좀 공교롭게 또 금요일 날 좀 일부 증권사가 PF 정부 규제 이슈로 급락해가지고 좀 그때 좀 공부가 좀 됐었던 것 같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좋게 얘기해 주셨고요. 근데 이제 오리나 연구원 오셨는데 저번에 한번 심지원 연구원이 이제 혼자서 한번 했는데 그때 정말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정말 그래도 처음보다 많이 늘었다. 많이 응원해 주라. 그래서 그때 좀 반응이 좀 좋아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하셨으면 지금 최근에 바쁜 와중에 오리나 연구원이 거의 유통기한이라고 거의 혼자 만들고 있어요, 그거를. 네, 그래서 지금 공식적으로 나가는 것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있으니까 뭐 어떤 거죠, 그게 유통기한이 지금 현재? 유통업의 귀환을 바라는 측면에서 이제. 하여튼 이거는 꼭 채널이고요. 증권 애널리스트가 꼭 무슨 주가 이거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산업 전반을 다루는 거거든요. 네네. 사실은 공부를 상당히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사실 이거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직접 만들어 가지고 이거 하고 있고 개인 편집까지 막 하고 이러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잘 된 것도 있지만 그거는 제가 이리온 스튜디오에 올리고 있고 또 개인이 직접 하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또 우리 오리나 연구원이 음악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많이 구독해가지고 오리나 연구원이 힘을 내야 그걸 하지. 그래서 하여튼 유통기한이라고 유튜브에서 찾으셔가지고. 안 그래도 이제 그때 저번에 이마트 갔다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댓글에 링크를 걸어놨어요. 근데 이제 저희 고객분 중에 몇 분도 그걸 보셨나 봐요. 근데 저도 봤는데 저는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거든요. 근데 그 고객분들도 너무 재밌었다고. 딱딱하지 않고. TV를 보면 헐났습니다. 네. 참고로 TV로 보면 헐났고. 사실 저는 최근에 신문 기사마다 리서치 애널리스트가 수가 줄고 있고 하고 두 가지로 저희는 가려고 그래요. 하나는 정말 더 솔직하게 디스커션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과연 애널리스트가 그거만 하는 거냐 산업 전반 섹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오늘 자료가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이 말을 왜 미리 들었냐면 그런 산업 전반적인 거를 종사자분들도 리서치 애널리스트 자료 보고 세미나 듣고 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내가 그때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꿈은 그겁니다. 많은 분들이 최근에 저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저 스타일이 저는 진화론을 신봉하기 때문에 적응해야 살아남는다는 게 강한데 최근 이런 거에 대해서 특히 이제 오리나 연구는 그거에 잘 변화를 하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전 그렇습니다. 저 이리온도 그래요. 굳이 이제 오늘 염사님 있으면 이리온도 그 좋은 댓글 달렸으니까 하는 말인데 지금 계속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또 이거는 누구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또 회사 것도 또 들으려나 이거 갑자기 걱정이네. 그런데 하여튼 그러니까 누구 것도 아닌 공로인 군야식이고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오늘 자료도 굉장히 업계 종사자분들도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거를 배송 정제 한번 시작하시죠. 저희가 일단 자료 있으신 분들은 10페이지 먼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택배 사업자 명단이 나옴에 따라서 이제 저희한테 주는 의미가 뭔지 배경 설명을 하고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9월에 이제 택배 운송 사업자로 쿠팡이 처음으로 선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쿠팡이 이제 3PL을 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사실 쿠팡이 이제 이커머스 업체다 보니까 굳이 택배 운송 사업자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받았다라는 거는 이제 커머스 업체들이 이런 운송 및 배송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방증이었다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옆 다음 페이지 11페이지 표 1번을 보시면은 올해 운송 사업자에서는 이제 쿠팡이 빠지게 됐습니다. 대신에 이제 14번이랑 16번 항목에 보시는 것처럼 마켓컬리의 물류 자회사인 프레시 솔루션, 그다음에 한샘의 물류 자회사인 한샘 서비스원이 새로 들어오게 돼서 쿠팡은 올해 8월 달에 이제 작년 인증 받고 나서 이제 1년 만에 자진 라이센스를 반납한 걸로 알려졌고요. 대신에 이제 다른 소비재 업체라 볼 수 있는 친구들이 새로 들어왔다. 그래서 컬리의 물류 자회사는 이제 신선식품 3PL을 해주겠다라고 계획을 밝힌 상황이고, 한샘 서비스원은 이제 온라인 가구 시장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배송이 까다롭고 설치 관련해서 이제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 건데, 택배 업체들이 이제 이형 화물이다 보니까 취급 안 하는 그런 품목들을 한샘 서비스원이 이제 자체 물류망 통해 소화를 해주겠다라는 이제 의도를 가지고서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 내가 우려하는 것에 말하고자 하는 게, 아까 오늘 아침에 모닝 미팅 때 내가 한샘 얘기를 했었는데, 한샘이 어떻게든 주택 시장에서 최근에 이제 약간 오래된 기존 주택들이 매매가 좀 약간 살아나면서 그 집을 갖다가 개조하고 이런 수요 늘고, 또 아내를 막 구축하다 보니까 한샘의 이런 쪽 서비스들이 되게 커지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갑자기 이거 문장보다 드는 생각이, 이 서비스원이라는 거 되게 특화된 거죠, 이쪽 업체 중에서.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 되면 이것도 한번 찾아서 한번 보고 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그래서 요는 지금 기존 운송 업체뿐만 아니라 이런 커머스 업체 및 소비재 업체들도 최근에 이제 배송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게 요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뒤에 페이지 12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소매 판매 하고 이제 이커머스 거래액 추이를 보면은 자연스럽게 지금 이커머스 침투율이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이제 한 113조 원 정도가 우리나라 이커머스 거래액이라 보시면 되겠고, 그거랑 같이 성장하는 게 이제 택배 물동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온라인 상에서 주문된 상품은 무조건 실물로 운송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뭐가 됐든 간에, 그렇다 보니까 이제 물동량의 증가도 같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빠른 배송에 대해서 지금 유통업체 전반적으로, 왜냐면 온라인 다 강화를 하고 있다 보니까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떤 업체들이 가장 유리할지 이제 분석을 해본 게 이 자료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지난주죠, 2주 전에 이제 쿠팡 플렉스 배송 알바를 하고 왔습니다. 딱 지지난주 월요일인데 이제 밤에 하고 왔고요. 근데 그거 가서 이렇게 하면 거기서 찍으면 알 거 아니야? 뭐라고 안 해? 물론 제질 당했고요. 또 그래서 하여간 이제 배송하는 것 자체는 그 개인정보 같은 거 가리고 하면 상관없고, 그래서 그거는 찍어 왔고, 그래서 어떻게 아셨는지 쿠팡 홍보실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 미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레포트는 보고 계셨는데 이 알바까지 할 줄은 몰랐다면서 이메일이 와서 오늘 이따가 뵙기로 했고요. 그래서 하여간 저희가 이 측면에서 지금 빠른 배송에 있어 가장 유리한 거는, 첫째는 직매입 기반으로 하고 있는 대형마트가 이제 일단 전통 유통 채널 중에선 유리하다 보고 있고, 그다음 둘째로 그게 안 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운송업체의 풀필먼트 서비스를 이용을 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이제 두 가지 관점이고요. 그래서 파트 2의 14페이지 나와 있는 것처럼 왜 직매입이 유리한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쿠팡도 그렇고 컬리도 그렇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빠른 배송, 그다음 배송 혁신으로 좀 주도적으로 해온 업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두 업체가 빠르게 가능했던 이유는 똑같게도 이제 직매입
있기 때문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쿠팡은 기존 오픈마켓이 이제 서드파티 셀러들 수수료 베이스 모델로 가는 거랑 달리 다 직접 사입을 해서 이제 배송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물건을 바로 출고를 해줄 수 있었다라는 강점이 있었던 거고요. 컬리도 마찬가지로 신선식품 이제 비중이 높다 보니까 직매입 비중이 거의 90% 이상 되기 때문에 이제 빠른 배송이 가능했던 이유다. 그래서 이게 어떤 걸 뜻하는 거냐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전주에서 이 종이컵을 뭐 이제 박스로 옥션에다 팔고 있는 판매자라고 했을 때요. 이제 주문이 온라인상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저랑 계약한 우체국 택배 아저씨나 아니면 CJ 대한통운 아저씨가 저희 집에 와서 집화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갖다가 이제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대전이나 뭐 옥천이나 이런 허브 터미널로 보내가지고 배송지별로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보니까 항상 반나절이 소요가 되는데, 그래서 경험하셨겠지만은 제가 서울에 있고 판매자도 서울에 있는데 이제 주문을 했을 때 그게 굳이 대전까지 갔다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다 목적지별로 분류하는 과정 때문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쿠팡이나 컬리는 이미 물건이 자기들한테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분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집화하는 과정이 필요가 없고. 근데 전에도 네. 그 세미나 할 때 들어보니까 그걸 다 구입해 돌려면 그 비용 코스트가 어마어마한 거잖아.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빠른 배송에 더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이제 다른 업체들이 하지 않는 형태를 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게 이제 초반에는 마진을 붙이기 힘들었지만 지금 바잉파가 생기면서 매출 총익이 조금씩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게 이제 쿠팡이고요. 근데 요는 이제 쿠팡과 컬리는 다 직매입했기 때문에 이제 빠른 배송이 가능했다라는 거고, 그거를 지금 잠시 좀 뒤에 다른 업체들이 시도를 했다가 안 좋게 끝난 경우가 30페이지 나와 있는데, 표 13번에 보시는 것처럼 위메프도 그렇고 티몬도 그렇고 또 우아형제들 배민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신선식품 직매입하는 서비스를 하긴 했었습니다. 런칭했는데 근데 다들 이제 종료를 하거나 축소를 했거든요. 왜냐면 아시는 대로 이게 SKU 관리도 그렇고, 그다음 신선식품 특성상 이제 폐기하는 비율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콜드체인 물류도 필요하다 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보니 다들 이제 종료를 시켰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보는 관점에서는 전통 유통 채널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직매입 기반이면서 점포를 갖다가 지금 배송 네트워크로 활용할 수 있는 대형 마트가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점포들의 형태를 보시면은 홈플러스 같은 경우가 지금 점포를 풀필먼트 센터, 그러니까 온라인 주문을 담당하는 센터로 전환시켜서 당일 배송을 강화하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15페이지에 그림 8번에 보시는 게 이제 실제 점포인데 지하 1층만 이제 이런 식으로 온라인 주문 담당하는 물류 센터로 바꿔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실제 이제 운영하고 있는 매장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바꾸고 있고, 이거가 지금 3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2021년까지 10개로 바꿀 것으로 지금 그러니까 기존의 보여지고 홈플러스 있고요. 매장을 갖다가 오히려 풀피먼트 센터로 바꿔가지고 그 지역을 담당하게 하는 네, 거네. 약간 스포크 센터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 큰 중앙 물류센터 말고 이제 각 로컬별로 담당하는 센터로 이제 활용을 한다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런 측면 사실 제가 커버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물류 자동화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종목인지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커버 안 하는 거면 정말 말하는 거지. 저는 안 합니다. 근데 하여간 이제 IT 쪽에서 그런 업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 되어 있는 업체인가? 네. 알았어. 그러고 네, 그 회사의 물류 자동화 매출 비중이 은근히 좀 많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마트의 온라인몰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일본의 다이후쿠라는 회사의 설비를 또 이용하고 있어서 유통업체들이 지금 이런 점포라든지 아니면 물류센터를 좀 강화하는 과정에서 그런 수요가 이제 많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는 지금 기본적으로 직매입 기반으로 하고 있는 대형마트가 이제 온라인 빠른 배송에 있어서는 지금 전통 채널 중에서는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안 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풀필먼트 시장이 커지는 거에 대한 요 서비스를 이용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서비스이고요. 풀필먼트가 이제 요새 많이 회자가 되면서 이게
제 뜻이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리기로는 일단 광의의 범위로 첫 번째로는 주문을 그냥 풀필한다. 그래서 앞서 보신 홈플러스의 풀필먼트 센터처럼 그냥 이제 온라인으로 들어온 주문을 이행해준다라는 뜻의 이제 광의 범위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운송 업계에서 보통 얘기하는 이 풀필먼트는 이제 물건을 창고에 보관을 해주고, 그다음 주문 들어왔을 때 출고해주고, 그다음 라스트 마일 따라서 배송까지 해주는 이 일련의 과정을 다 해준다라는 이 대행 서비스를 갖다가 지칭해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홈플러스의 풀필먼트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의 물건을 이제 하는 거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타사의 물건을 이제 대행해주는 서비스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시장이 이제 처음에 시작했던 게 아마존이 2006년에 풀필먼트 바이 아마존이라고 FBA 서비스를 런칭을 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는데, 이걸 왜 했냐면은 아마존이 프라임 회원들한테 이틀 배송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틀 안에 미국의 큰 땅 안에서 배송을 다 해줄 수 있게 하려면 물건이 자기들한테 다 있었어야 됐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셀러들한테 야 너희들 창고 임대료도 비싸고 전 지역도 커버하기 힘든데 그냥 우리 창고에 보내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주문 들어왔을 때 바로 싸줄게. 그것까지 다 해줄게 라고 이제 했던 서비스였고, 대신 돈을 내라 라고 했던 서비스였고, 그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전에는 이런 게 없었죠. 예. 아마존이 그러니까 아마존이 뭐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전에 있었던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광의의 3PL인데, 근데 다른 거는 예전에 있었던 3PL은 B2B 형식이었다면은 지금 이제 이 이커머스 상에서 확산되고 있는 거는 이제 B2C, 그러니까 B2C 형태, 그러니까 약간 C2C 형태, 좀 소규모 셀러들의 다품종이면서 소량으로 하고 해주고 있는 3PL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셀러들은 이거를 쌍수 들고 환영했던 게, 그러면 내가 이걸 서비스를 이용하면은 프라임 왜 아마존 검색하시면 프라임 딱지가 붙어 있는 상품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이틀 배송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물건들을 보내놓으면 이틀 배송 되니까 이제 그거에 노출이 되게 되는 거고, 프라임 회원들은 보통 일반 회원보다 더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틀 배송을 해준다라는 것 자체가 소비자들한테 어필이 되다 보니까 이제 많이들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뒤에 18페이지에 보시는 그림 1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는 흥미롭게도 직매입 형태는 아니고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서드파티 셀러가 오너십을 메인테인 하는 거지, 대신해서 이제 이거 서비스에 대한 이제 수수료만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까지 이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이제 막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시장 규모에 대해서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서 이게 수수료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저희가 살펴본 게 19페이지 나와 있는 두 가지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주문 처리해주는 수수료를 받고 있고요, 아마존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재고를 보관해주는 수수료, 이렇게 두 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 처리는 그냥 창고랑 똑같은 거네. 네. 보관수료 받고 이거 창고가 하는 거거든 이게. 네네. 대신에 이제 주문이 들어왔을 때 그걸 다 찾아가지고 해주는 대행까지 필요한 거고요. 하여간에 이제 주문 처리해주는 수수료는 제 사이즈하고 배송 중량에 따라 가지고 처리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재고 보관 같은 경우는 최근처럼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라서 엄청 그 수요가 높아지는 시즌에는 좀 더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림 13번에 보시는 것처럼 티셔츠 한 장 파는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는 한 3.7불 정도 주면은 아마존이 보관해서 가지고 있다가 그다음에 택배까지 다 알아서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좀 시장 규모가 형성이 될지 추정해 본 내용이 이제 파트 3의 25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결론적으로 저희가 보수적으로 추정했을 때 이제 2022년도까지 약 2.3조 원 수준의 시장 규모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형 업체들이 이제 막 풀필먼트 서비스를 개시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한 요금 체계가 나와 있지는 않은 상태고요. 대신에 이제 국내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스타트업 업체들의 요금 구조가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바탕으로 산정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표 7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도 핸들링 코스트인 이제 주문 건당으로
책정이 되는 비용, 그 다음에 스토리지 코스트는 보통 팔레트당으로 이제 산정이 되고 있어서 그 비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계산을 했고요. 핸들링 코스트 같은 경우는 주문 건당이기 때문에 택배 물동량이랑 연동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택배 물동량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을 대입을 해서 2022년도까지 추정을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지 코스트, 이제 보관 비용은 보통 팔레트당으로 이제 산정이 되고 있는데 소규모 셀러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판매자 한 명이 팔레트 한 개를 이용한다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셀러 수랑 연동이 되는 거니까 우리나라 통신 판매업자 수 성장률이랑 연동된다고 가정을 했고요. 그래서 그 총 물량과 총 셀러 중에서 풀필먼트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희 보수적으로 봤을 때 10%, 그다음 좀 세게 봤을 때는 20% 정도 이렇게 나눠가지고 가정을 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뒤에 26페이지. 아니 결국 가정을 보면 나머지 가정들은 다 동일하고 네. 이용 비중만 갖고서 불 배열을 나눈 거네 거의. 핸들링 코스트 코스트는 비용이야. 규모의 경제를 좀 깎았고요. 예. 이렇게 한 이유는 뭐야? 이렇게 보통 이렇게 어떤 이렇게 하는 이유게 우리나라 연구원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하는 이유라는 게. 그러니까 그 이용 불 케이스는 20% 정도고 이런 그 근거들 그냥 딱.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뒤에 페이지 그림 22번에 보시는 것처럼 아마존은 지금 셀러의 절반 이상의 FBA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추정을 해본 게 이제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 20%. 근데 실제로는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좀 더 커질 수는 있다. 네. 근데 요는 이 시장이 운송업체들한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된다라는 거가 이제 가장 파워풀한 내용이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택배업체들이 다들 이제 단가 인상에만 목매고 있었는데 이제 그거 외에도 이제 약간은 소규모 셀러들한테 3PL을 이제 해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또 이게 필요한 게 셀러들은 또 빨리 보내고 싶어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선택받을 수가 있으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관련해서 이 시장이 새로 생긴다. 그리고 시장 규모는 이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색해봐도 시장 규모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이게 이제 보통 왜 다른 연구기관 같은 거 뭐 산업연구 뭐 이런 게 없어 전혀 없습니다. 예. 네. 제가 그냥 진짜 이거 진짜 그럼 우리 이거 전혀 이거 준비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네, 다른 말로 하면. 준비. 네. 아니 이게 뭐 데이터를 뭐 이렇게 해놔야 뭐 정부에서도 이런 고민을 좀 더 해서 이거를 뭐 할 거 아니야 보통. 네. 그래서 제가 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에 드리고 왔고. 그래? 네. 거기서 불러서 갔다 왔어? 제가 거기 유통산업혁신 TF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네. 네. 뭐 하여간 네. 그래서 27페이지 표 9번에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20% 페네트레이션 레이트로 계산했을 때 2022년도까지 풀필먼트 시장 규모가 2.3조 원 정도 예상이 된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스토리지 코스트가 저희가 10,000원이라고 모 스타트업의 요금표에서 따온 건데, 그게 이제 1년인지 한 달인지 기준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1년으로 계산했는데, 한 달로 쳐도 이제 거기다 11을 곱하시면 되니까 뭐 7억에서 84억으로 늘어나는 거라서 대세 지장을 주는 만큼의 숫자 차이는 아니고, 약간 중요한 거는 핸들링 코스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27페이지 23번 그림 보시는 것처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집화를 하고 간선을 움직이는 이제 비용이 없어지고, 그다음 그 과정이 사라지는 거다 보니까 셀러 입장에서는 제 물건을 갖다가 대전이나 옥천이나 이런 허브 터미널에 다 갖다 놓고 이제 주문 들어올 때마다 바로바로 쏴주는, 그래서 훨씬 더 배송이 빨라질 수 있는,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물류센터 구축하기 힘든 셀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이러한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업체는 대형 업체가 가장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페이지 표 10번을 보시면 28페이지인데요. 지금 이커머스 풀필먼트 해주는 업체들 보면은 저희가 작년에 이제 플랫폼 자료에서 말씀드렸던 마이창고라는 회사라든지 아니면 품고 뭐 위키,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다 매출을 지금 몇십억 정도밖에 못하고 있는 조그만 업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직도 그거밖에 안 돼? 네. 그래서 이게 셀러랑 다이다이로 다 계약을, 이런 것도 말하면 또 댓글 달릴 것 같은데 그냥 1대1로 계약해서 하기. 다이다이 정도 갖고 댓글 아니면 돼. 계약하기는 굉장히 이제. 근데 마이창고 같은 건 되게 매출이 커졌을 줄 알았는데 아니야? 2017년도에는 일단 저희가 확인하고는 이 정도였었고요. 그래서 이게 다 각각 셀러랑 계약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셀러를 확보를 하고 있는 이제
오픈마켓 플랫폼이랑 계약할 수 있을 만큼의 캐파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유일하다. 그게 이제 CJ 대한통운 같은 큰 운송업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한통운은 이번에 그러니까 지난해 8월달에 이제 곤지암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허브 터미널을 구축을 하면서 일정 공간을 갖다가 한 3만 평 정도 이커머스 풀필먼트 센터로 지금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으로 운영이 될 예정이고요. 지금 이미 CJ 옷쇼핑이 들어가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계열사다 보니까. 나머지 지금 공간들은 대형 쇼핑몰 업체들하고 이제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경쟁사 같은 경우 이게 좀 어렵다고 보는 이유, 그러니까 선점에 불리하다 보는 이유가 30페이지 표 11번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롯데는 2022년도 목표로, 그다음 한지는 2021년도 목표로 지금 증설 계획을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이미 기증설해놓은 대한통운이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 선점하기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유통업체 중에서는 빠른 배송에 가장 유리한 게 대형마트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직매입이 아니고 다 수수료 베이스로 하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런 운송업체의 풀필먼트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지파랑 간선 과정을 생략을 하고 바로 출고해 줄 수 있는 직매입하지 않고도 그런 형태의 서비스를 아마존과 마찬가지로 해줄 수 있다. 그리고 이 시장은 이제 막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운송업체들한테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쿠팡이 이제 이거를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분간은 못할 거라고 보는 이유에 대해서 맨 처음 시작했던 말을 이제 하는 거네. 쿠팡이. 네. 31페이지 그림 26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라는 물류 자회사, 그다음에 로지스틱스 서비스라는 또 운송 자회사를 가지고 있었다 보니까 이거를 하려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미 가지고 있는 물류센터 20개, 그다음 쿠팡맨 캠프 40개에다가 자가 물건들인 로켓 배송 물량뿐만 아니라 그냥 옥션 파시는 분들, 뭐 11원가 파시는 분들의 물건까지 이미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통해서 빠른 배송을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아닌 우려가 있었거든요. 근데 일단 저희가 이거 안 된다고 보는 이유가 32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그림 두 개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 쿠팡 지나다니는 저 차를 보시면, 쿠팡 카를 보시면은 다 하얀색 번호판이거든요. 근데 이제 택배가 법적으로 타인의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행위가 택배라고 부르고 있는데, 근데 쿠팡은 다 직매입했기 때문에 자기의 화물이고요. 그다음에 로켓 배송이 무료로 운송하고 있다 보니까 이건 택배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색 번호판이 필요 없다. 라는 측면에서 이제 법망을 피해서 지금까지 하얀색 번호판으로 운송이 가능했던 이유입니다. 근데 만약에 풀필먼트 사업을 한다라고 쳤을 때는 이제 자기 물건뿐만 아니라 다른 옥션 11번가 지마켓 파시는 분들의 물건도 운송을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운송회사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노란색 번호판이 필요한데, 그럼 두 가지 노란색 번호판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택배 사업자가 발급할 수 있는 배 번호판이 있고요. 배 번호판은 이제 택배 사업자가 만 발급할 수 있는 택배 전용 번호판이에요, 노란색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아바사자인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용달 번호판, 영업용 번호판, 이렇게 두 가지를 발급할 수가 있는데, 일단 택배 사업자는 지금 반납했기 때문에 배 번호판은 찍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업용 아바사자 같은 경우는 33페이지 그림 30번, 31번에 보시는 것처럼 이건 지금 정부가 개수를 컨트롤하거든요. 왜냐면은 이거 하시는 분들이 반발이 많아서, 왜냐면 자기들 이제 무한대로 많아지면은 일거리가 사라지시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금 프리미엄 붙어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번호판을 확보하기도 쉽지가 않은 모습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하얀 번호판으로 운송을 해주려면은 풀필먼트 대상의 모든 물건들을 다 직매입을 해야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건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100번 양보해서 물건을 보관하는 것까지만 해주고 라스트 마일단에 운송하는 거는 택배업체들한테 이제 물량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러면은 굳이 이제 잠재적 경쟁자라 볼 수 있는 택배사들한테 뭐 좋은 환경을 제살 깎아먹기를 하면서까지 감수하면서 하고 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저희 이제 입장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반 요건의 한계로 인해서 당분간은 이 시장에 진입하는 건 제한적이다, 이렇게 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쿠팡의 무료 배송이라는 게 다른 데 나라에서도 이런 기업이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 아마존이 지금 프라임 회원들한테 쿠팡은 다 해주잖아, 그냥 거의. 어느 정도만 사면 그냥. 네, 19,800원이면 이제 일반 회원들한테 해주고, 그다음에 로켓 와우 클럽한테는 그냥 해주고요. 네. 야, 이제 배송이 싸다는 게 뭐 이렇게 조그만 걸 하나만 사도 다 재고를 안 갖고 있고 그 가게에서 그걸 창고에서 보내더라고. 이제는 백화점에서 뭘 사도.
아, 예. 그러니까 진짜 이제는 근데 배송비 얼마나 나와요? 그러면 이제 공짜라고 하더라고. 되게 갈수록 이게 네. 배송 쪽이 이제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진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배송비. 그러니까 예. 난 생각에 그 무게가 꽤 될 것 같아서 배송을 그냥 공짜로 해줘요. 그랬더니 예, 공짜로 해줘요. 아니 그러지 말고 제가 들고 갈게요. 그랬더니 다른 거 이제 비계 같은 것도 살렸더니 아니 비계도 한 내가 하면 크잖아. 했더니 거기 재고가 없어. 재고도 그렇고 뭐 전자제품 다양 그런 세여서. 네. 그래서 하여간 지금 배송에 대해서는 쿠팡이 워낙에 상향 평준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소비자의 눈높이 자체를 이게 저희가 샴푸 쓰다가 비누로 빠꾸 못하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계속 단축되고 있는 배송 시간을 다시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다들 지금 더 빨리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거를 봤을 때 이거는 분명히 도심 안에 점포 네트워크가 있어야지 좀 더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예. 그래서 난 다음에 사실 이 자료에서 지나고 나서 좀 내가 다 읽은 부분이 사장이에요, 저는. 아, 예. 왜냐하면 그냥 오프라인 업체가 망할 줄 알았는데 이게 다시 내가 왜냐면 백화점에 뭘 사도 뭐지 쇼룸인도 아니고 네. 내가 뭐 그럴 일이 있었어. 이거 뭐다 갈 때마다 백화점 가서 들고 오는 게 없어. 다 그냥 다 쇼룸 같은 느낌 있잖아. 다 거기가. 그리고 단가도 내가 이제 심지어 그 로라 애슐리라고 이제 가구 같은 것도 팔고 뭐 파는 데가 있었는데 얘는 처음에 이렇게 해서 검색해 보니까 그 온라인상에서 살 수 있는 거는 가격이 거기가 더 매장이 더 비싼데 살 수 없는 거는 또 거기만 있는데 뭐 가서 본 거가 차이가 있을 뿐 배송은 똑같아 또 싸게. 그러니까 이게 참 보니까 야, 이게 오프라인 매장이 다시들 가지려고 하겠다 생각이 쇼룸처럼. 그래서 월마트 아마존 이게 서로 막 싸움이 벌어진 것 같은 느낌 나는? 네. 한번 얘기 좀 해줘. 내가 이해한 거고 그거는. 네. 그래서 월마트랑 아마존이 최근에 이제 배송과 물류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월마트 주가가 의외로 2017년부터 87%가량 올랐습니다. 네. 망할 줄 알았는데 지금 잘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월마트 원래 공식 사명이 이제 월마트 스토어스인데 2018년 지난해 설립한 지 48년 만에 이제 이 자료 보고 처음 알았어. 스토어를 뺐습니다. 그래서 월마트라고만 이제 스토어가 아닌 거지. 바꿨고요. 예, 그만큼 이제 오프라인 채널에 연연하지 않고서 전 방위적으로 이제 디지털 기반의 회사로 거듭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파악이 되고 있고 실제로 2016년부터 아시는 대로 뭐 제트닷컴, 파슬, 뭐 플립카트 같은 거 인수하면서 이제 온라인 사업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강화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프라인 점포를 갖다가 지금 여러 가지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장 청소하는 로봇, 그래서 뒤에 36페이지에 보시면은 바닥 청소 로봇, 뭐 저희가 봤을 때 그냥 뭐 그래 보이는데 로봇 청소기요. 네, 하여간 그래도 좀 혁신적인 사례로 많이 이제 인력을 줄일 수 있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다 마찬가지로 또 선반 스캔하는 로봇도 나와서 이제 재고 파악 같은 것들도 사람들이 일일이 수기로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동화 형태로 지금. 나는 이 자료에서 로봇보다 30페이지에 그 그림 34에 보면 일단 기존 점의 신장률이 상당히 외출이 좋더라고.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 이 기간 동안에 어쩌면 우리나라 업체들은 되게 매출이 잘 안 되지 않았어요. 네네네네. 왜 이 차이가 뭐야? 이 정말 이 온라인 이렇게 회사 바꿔서 이런 거야? 아니면 얘네가 경기가 좋아서 경기가 좋은 부분도 있을 거고. 경기가 좋은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지금 온라인 주문을 하면서 지금 매장으로 오게 유인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땅이 미국이 워낙 넓다 보니까 저는 좀 이제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월마트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전체 인구의 90%가 월마트 점포에 이제 10마일 안에 접근할 수 있는 월마트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10마일이 16km거든요. 그래서 뭐야 엄청 먼데 이랬는데 이제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워낙에 땅이 넓다 보니까 그 정도면은 이제 충분히 억세서블한 그런 수준이다라고 이제 보는 것 같고, 하여간 이제 온라인상으로 주문을 하면은 점포에 가서
드라이브스루처럼 직원이 이제 트렁크에다가까지 실어주는 그런 온라인 배송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통해서 집객을 유도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점포 안에 있는 엄청 큰 그 픽업 타워라고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하시면은 진짜 거대한 형태의 자판기 형태가 이제 매장에 깔리기 시작했는데, 그거 통해서 네, 그런 픽업 저기 서비스도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제 집객하면서 이제 동반적으로 구매하는 동반 구매 효과도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7페이지 표 14번 보시는 것처럼 월마트도 진짜 빨리 하고 있어요, 배송을. 그래서 아마존이랑 똑같이 2017년도 1월 달에 이제 투데이 배송을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이틀 배송. 그다음에 올해 4월에 아마존이 이틀 배송을 하루 배송으로 바꿨거든요. 프라임 회원들한테. 그래서 자기들도 5월 달에 또 이제 원데이로 바꿨고요. 그리고 올해 9월 달에 나온 이제 서비스는 이제 Unlimited Same Day Delivery라고 해서 당일 배송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배송의 시간은 단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간 중요한 거는 새벽 배송은 진짜 이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앞서가 정말 이거는 진짜 구글에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구글에 던 딜리버리 검색하시면은 완전 이커머스 최첨단 배송 케이스 스터디로 우리나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진짜 빨라지고 있다. 예, 하여간. 그래서 38페이지에 그린 37번에 보시면은 이게 월마트가 작년에 광고를 냈는데 TV 광고인데 이게 엄청 히트쳤어요. 유튜브 상에서 거의 막 뭐 100만 뷰 넘게 나왔던 이제 광고인데 페이머스 카라고 영화상에서 굉장히 유명한 차들이 전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뭐 플린스턴 고인돌 가족 차도 나오고 팩트 더 퓨처 차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트랜스포머 이제 범블비도 나오고 얘네가 다 마트에 이제 픽업하러 오는 거예요. 신데렐라 호박마차도 나오고요. 찾아봐야 되겠네. 이거 진짜 재밌어요. 재밌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이 범블비가 이 월마트 쇼핑백 들고 이제 집에 가는 걸어서 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고객들을 점포에 오도록 유인을 시키고 있고, 또 아마존에 대항해서 빠른 배송이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도 39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월마트가 지금 2019년도 7월 기준으로 미국에 거의 4,800개 가까이 점포 가지고 있는데 이제 홀푸드가 480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월마트 1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전체 미국을 커버할 수 있는 커버리지는 그렇게 넓지 못해서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 보니까 그 39페이지 그림 40번에 보시는 것처럼 월마트 온라인 부분 GMV 지금 성장률도 44% 정도씩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그러니까 우리 기준 3분기에도 이 성장률이 유지되고 있다. 네, 44%. 40%면 진짜 왜 안 되지 우리는. 월마트가 그러니까 전략을 되게 잘 쓴 거네요. 네네. 그러니까 이 오프라인이 사실 다 저도 그렇지만 다 죽어가는 줄 알았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오히려 장점으로 활용하다는 게 참 대단한 그러니까 것 지금 같습니다. 내가 맨날 말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유통업체가 없어질 수밖에 없다. 뭐 구조적 문제다 다 이러는데, 나 이런 사례를 보고 있으면 뭔가 우리가 여기서 혁신을 하고 규제를 좀 풀어주고 하면 가능한 일들이 있는데, 이제 이게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좀 또 알아봤더니 우리나라는 또 대기업들이 갈 수 있는 영역이 되게 제한되어 있는 것도 있고 되게 복잡하더라고 이게. 그래서 지금 이마트 이번에 새로 오신 이제 대표님이 베인앤컴퍼니 출신이시고, 어떤 분이셔요? 막 기사 많이 나오고 잘생기셨던. 원래 이제 공무원 하시다, 이게 행시 출신 이제 공무원 하시다가 이제 베인앤컴퍼니 가셔서 컨슈머 쪽에서 계셨던 파트너 분이시고요. 근데 기존에 이마트랑 같이 이제 컨설팅 하셨던 많은 프로젝트가 이제 월마트 케이스 스터디가 많았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그런 좀 사례를 접목을 시켜서 좀 전략을 바꾸지 않을까 저희가 내심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계시는 임원분들보다 나이가 좀 어리시다고. 네. 몇 살이시죠? 69년생이라고 하시고. 나이 좀 있는 거죠. 이마트를 그래서 하나 넣어놓은 것 같아. 우리 내용 이 자료에.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뭐 아시는 대로 페덱스랑 이제 빠이빠이를 했습니다. 2019년도 올해 6월 달에 페덱스랑 이제 항공화물 수송 계약을 파기했는데, 이어서 이제 8월에도 이제 그라운드 딜리버리 지상 배송도 이제 하지 말자, 우리 이제 그만 결별하자. 그래서 바이바이 했고, 그러니까 아마존이 지금 페덱스 통해서 배송하고 있었던 거는 자체 배송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다른 업체들한테 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페덱스가 이제 계약 파기한 이유는 너네 마진 제일 구리고 매출도 얼마 안 되는데 우리 그냥 월마트나 타겟이나 아마존 계속 마진 제일 적나 얘네가. 다른 애들이
너희들이랑 할래. 이제 너희 됐다. 월마트를 하는 게 낫겠다. 예, 그래서 이제 바이바이 했고요. 물론 페덱스 주가가 빠지긴 했지만 이건 뭐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이제 물동량에 대한 영향도 있었고 하여간 지금 결별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44페이지에 그림 48번 보시면은 아마존이 지금 shipping 코스트랑 fulfillment 코스트 비가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왜냐면은 올해 이제 4월 달에 원래 프라임 투데이 배송이었던 걸 지금 원데이로 바꾼 게 가장 이제 크게 영향 줬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거의 1,000만 개에 달하는 상품들이 지금 원데이 딜리버리가 가능하다라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해주려면 당연히 지금 돈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림 48번에 페덱스랑 결별하면서 지금 가장 진한 파란색이 아마존의 자체 배송 이제 물량 비중인데 원래 2017년도에 10% 정도였던 게 지금 거의 48%로 절반 가까이 올라갔고요. 그렇다 보니까 올해 3분기에 거의 8억 불 이상, 우리 돈 8천억 이상이 지금 배송 관련 비용이었고, 다음 4분기에도 한 15억 불 이상 들어갈 거다라고 이제 컨콜 때 얘기한 바 있기 때문에 수익성에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풀필먼트 센터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앞서 말씀드린 풀필먼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제가 셀러이지만 제 재고가 얼마나 빨리 도는지에 대해서 점수가 매겨지거든요. 그래서 46페이지의 그림 50번 보시면은 원래는 제 점수가 300점 이상이어야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여기 센터에 입고를 시킬 수가 있었는데, 이걸 올해 11월부터 이제 400점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재고가 빨리 안 도는 셀러들은 야, 방 빼라. 우리 자리 없어. 우리도 이제 코스트 관리할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더 효율적으로 SK를 관리를 하고 또 회전율을 높이려고 하는 움직임이 아마존에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이 그 원데이 딜리버리를 하는데 네. 막 상품을 막 늘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정해야해가지고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예, 오히려 그래가지고 너 이 조건 돼야지 원데이 딜리버리 할 수 있고 그래야 자기들이 코스트 다운 되니까. 근데 뭔가 선택의 폭은 줄어드니까 별로네? 아닌가? 꼭 그렇진 않나? 저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월마트가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시사점이 뭐 우리나라 그 정도로 커지진 않았지만은 온라인이 막 이렇게 압도적으로 쳐들어오고 있지만 기존 유통업체들이 좀 분발하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많이 다른 거예요? 어때? 결국에 빠른 배송을 위해서는 물류센터가 핵심적으로 필요한데, 근데 지금 물류센터 부지가 굉장히 비싸지고 있고. 너무 비싸지? 네. 그리고 왜냐면 물류센터 할 수 있는 곳은 결국에 IC 가깝고 뭐 한정적인 곳이니까 다들 원하는 곳일 테니까. 그렇다 보니 기존에 이미 점포 네트워크를 도심뿐만 아니라 전국구로 가지고 있는 이제 오프라인 채널들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편의점이 가장 유리한 채널인데, 나도 일본은 편의점이 엄청 진화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제 편의점이 지금 대형마트를 굳이 가지고 있는 게 없다 보니까 협력하는 식으로 요기요 같은 경우도 이제 편의점하고 대형마트랑 협력을 했고, 또 배민도 이제 비마트라고 새로운 마트 형태로 좀 런칭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막 시작이라서 이제 제가 봤을 땐 점포 네트워크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업체들한테 좀 더 기회가 있다. 저는 이마트 같은 경우 2018년도에 첫 번째 기회를 놓쳤어요. 온라인 식료품 시장에 대해서 먹을 수 있었던 기회를 마켓컬리 새우 배송이랑 로켓 프레시 때문에 놓쳤는데, 이번이 두 번째 기회라고 보고 있거든요. 쿠팡이 약간은 지금 소프트뱅크가 손실 내면서 이제는 셀프 파이낸싱 해라. 그다음 레스큐 구조를 위해서 그건 어때? 쿠팡이 셀프 파이낸스 하라는 얘기는 네. 쿠팡이 그거 하려면 뭔가 지네들 캐시플로우를 개선시켜야 되는 상황 아니야 이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미국에서 여러 분들을 안 치신 게, 첫 번째로 페드에서 오신 분을 안 친 것도 이제 약간 미국 쪽에서 자금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합리적인 추정도 있고, 그리고 왜 한숨? 거기도 보고 있으면 정말 신비로운 세계라고 보고 있어요. 아니 날 말은 뭐냐면 네. 아무리 봐도 창고를 갖고 있는 게 그런 대형 유통업체밖에 없는 것 같아. 그렇죠. 네. 걔네들이 결국 전국에 갖고 있는데 뭐 유동화든지 해서 뭐 요새 리츠 상장도 하잖아요. 유동화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확보한 창고를 통해서 배송시장 먹을 것 같은 느낌인데 나는 내 개인 생각이어서. 그래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번이 두 번째 기회고, 왜냐면은 이제 쿠팡이 연초랑은 다르게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도 좀
기사들도 약간은 부정적으로 좀 바뀐 것 같고, 그리고 뭐 월마트랑 저기 나이키에서 회계 담당하시는 분도 또 안 치고 또 CF도 바꾸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약간은 자금 조달에 대한 니즈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뭐 이건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곧 IR도 하실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관련해서 네, 좀 지금 상황이 예전처럼 녹록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게 요라서 한마디로 쿠팡 컬리 이런 데가 이런 유통업체가 약간 멈칫할 때 탁 치고 나와서 뭔가 선점을 했고 관보만 보고 있으면 워낙 쌈박하니까. 그런데 실제 이제 사람들이 실제적인 걸 찾게 되면 소비자들이 그래서 좀 새로운 양상일 것 같아서. 그래서 결론 및 투자 의견 좀 들어봅시다. 결론이 48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우리나라 한 명 국민이 작년에 택배 이용한 횟수가 49회라 그러거든요. 1년에 52주니까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받았다. 보내진 않았을 것 같으니까 받았을 걸로 저희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 이제 핵심은 지금 유통업체들이 다들 구독 서비스를 많이 런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을 락인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정 부분 모든 게 구독화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구독 서비스를 하면은 무료 배송에 대한 그 기준 금액 커들은 좀 낮춰주지만 대신에 구매 횟수를 굉장히 작게 만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택배 물동량의 증가는 이제 저희가 거부할 수 없는 필연이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CJ 대한통운 저희가 커버리지 개시를 했고요. 목표가는 20만 원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통 운송 애널들이 이걸 하기도 하지만 유통 애널이 한 건 처음일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내가 이렇게 한 이유는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가장 많이 이 시장에 어쩌면 매출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게 앞으로 이쪽이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나는 이게 해도 된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저는 근데 하나의 재밌는 자료 대한통운도 내가 계속 좀 업데이트를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왜냐면 이커머스 특허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 빠질 수가 없는 게 이제 택배다 보니까. 창고도 내가 봤을 때는 이제 나중에 물창고도 같이 좀 그래서 에너지의 영역도 다 파괴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자꾸 우리 하우스는 사실 이걸 내가 나는 기본 편견과 많이 좀 싸우려는 입장인데 돈 되는 거 찾는데 뭐 그게 중요해.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도 있고 운송 에너지 의견도 들어보시고 나는 뭐 다 오케이야. 근데 사실은 이 최근에 이 확장의 핵심은 이커머스거든. 그래서 대한통운은 이커머스 쪽으로 좀 보자는 입장이고 자료 내용을 50페이지 꼭 한번 보시면 좋아요.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근데 저희가 이거 11월 달에 했잖아요. 다른 하우스의 운송 애널리스트가 유통을 인식하는 한 분이 계세요. 그래요? 네, 이번 달에 12월 달에. 또 괜찮은 생각인데. 그래서 제가 하고 나서 이제 그분이 유통에 들어오셨어요. 저는 이제 운송에 들어갔는데. 다른 운송이랑 좀 다른 게 뭐 해운이나 이런 것들이랑 다르게 육상 운송은 뭔가 느낌이 난 딱 그런 그렇죠.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일단은 실적 테이블부터 보시면은 66페이지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대한통운이 올해 가장 이제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27년 만에 단가 인상을 했습니다. 택배 단가 인상을. 택배 단가 아시는 대로 소형 화물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B2C 물량이 커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단가가 계속적으로 하락해 오고 있었던 구간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은 할 수 없다. 단가 이제 하락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인상을 했고요. 올해 2월 달부터 소폭 이제 시작을 해서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4분기 같은 경우도 단가 인상은 한 YOR에 3.5%가량 있을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 일단 물동량도 저희가 이제 단가가 올라가면 빠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지금 1, 2, 3분기 다 하이싱글 내지는 미드싱글 정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4분기에 저희가 한 12% 정도 물량 증가를 예상을 하는 거는 카페14 같은 경우도 4분기에 GMV 성장률이 제일 좋아요. 제일 비중이 높고, 왜냐면은 연말 쇼핑 시즌이다 보니까 겨울옷이 또 비싸다 보니까 이제 금액도 커지고 하다 보니 이제 GMV가 커지는데, 그래서 그 내용 때문에 4분기는 지금 쇼핑 성수기 효과를 반영해서 저희가 12% 정도 물량 증가한다 추정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 950억 정도 보고 있는데 YOY로 한 8.7% 느는 수준인데요. 근데 지난해 이제 4분기에 100억 정도 인건비 환입 일회성 이익이 있었다 보니까 그걸 제외하고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영업이익 느는 거는 한 23%가량 느는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같은 경우는 올해처럼 좀 급격한 폭의 단가 인상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지만, 왜냐면 올해가 굉장히 좀 드라마틱하게 올린 해였거든요. 근데 지금 ITS라고 이 회사가 도입한 이제 정밀 화물 최적 시스템이라고, 보통 셀러분들이
이제 물건 보내실 때 무조건 소형으로 체크해서 보내신대요. 밑져야 본전이니까.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모니터링해서 이게 이건 부피가 이만큼 크고 크기가 이만큼인데 소형 아니야. 다시 체크해라고 이제 돌려보내는 시스템을 이제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 통한 택배 제값받기에 따른 이제 단가 인상 정도는 있을 거라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운송 쪽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제 풀필먼트 서비스 처음으로 하는 거고, 이제 나머지 지금 CO 쇼핑 하고 있는 거 제외한 나머지 이제 공간들에 대해서 이커머스 업체들하고 계약 협의를 진행하고 풀필먼트 있습니다. 할 정도로 창고를 많이 갖고 있어. 근데 네, 지금 이제 지난해 8월달에 이제 증설한 거 그거가 이제 3만 5천 평인데 그중에 2만 평이 지금 오쇼핑 및 신세계 TV 쇼핑 쓰고 있고요. 나머지 1만 5천 평을 지금 이커머스 업체들하고 계약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임차 수익 발생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 집하는 비용도 없어지니까 비용 절감에 대해서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마트 같은 경우는 이제 68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너무 싸다 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일단은 시가총액이 저희가 이 당시에 3.7조 정도였거든요. 근데 가지고 있는 지금 스타벅스 지분만 해도 15배 정도 주면은 한 1조 정도 지금 받고 있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참고로 미국 스타벅스는 지금 30배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3.7조 마이너스 1조 하면 2.7조 남는 거고요. 그다음에 삼성생명 지분 가지고 있는 거 한 7천억 정도 그거 빼면은 이제 2조가 남는 거고, 그다음 온라인몰 지금 법인 분사에서 가지고 있는 50.1% 3조배를 받았었기 때문에 이제 1.5조 빼면은 이제 5천억 정도만 지금 본업 밸류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싸지. 네, 근데 이제 GS 리테일 편의점 부분만 지금 2.2조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너무 싼 거 아닌가, 바닥 다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올해 이제 12월 16일 날 다음 주죠. 김포에 3호 센터를 오픈합니다. 3호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를 오픈하는데, 지금 온라인 쪽 성장률이 약간은 목에 차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다 풀캐파로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2호 센터 옆에다가 새로운 온라인몰 이제 캐파를 증설을 하게 되는 거고, 요거 통해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성장률이 가파라질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마트는 편의점도 있는 거잖아요. 편의점은 지금 영업 손실이 많이 줄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모든 그런 것들이 네트워크화 되면 결국 배송 이런 것도 동네 이마트 입사가 가지고 어쩌면 찾아오고 뭐 이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렇죠. 하는. 그렇죠. 그래서 좀 거기 경영진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참 이게 어려운 거야. 말은 쉬운데 내가 왜 어렵다고 느꼈냐면 그 코엑스에 원래 그 일본 돈키호테 비슷한 거 생겼다고 적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딱 첫날 얼마 안 돼서 그걸 가보니까 돈키호테랑은 또 다른 거라. 뭔가 더 깨끗하고 좋은데 이게 참 유통이라는 게 카피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유전인자가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신세계도 정말 새로운 유전자를 뭐 정말 접촉해서라도 뭔가 더 역시 나와야 이게 되는 상황 같아. 그게 이제 그 전문점에 들어가는 사업 부문이거든요. 근데 거기 전문점에 이제 삐에로 쇼핑뿐만 아니라 뭐 일렉트로마트, 노브랜드, 뭐 몰리스 패샤, 뭐 엄청나게 많이 해놓은 것들 다 들어가 있는데 부츠 이런 거 그걸 지금 다 뼈 아프게 폐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브랜드도 내가 가봐도 굳이 이걸 따로 이거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오히려 이마트 안에 나는 항상 그 생각이었거든. 그러니까 이마트 매장을 좀 다양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이마트라는 안에 가면 쇼룸도 있고 뭐 이렇게 좀 내 이마트 가면 뭔가 좀 똑같잖아. 지하 10분 매장에 갔다 오고 그냥 그런 거기를 오히려 이마트 매장에다가 좀 먹을만한 것도 더 많이 만들어 놓고 막 해놓고 그 음식들도 싸갖고 올 수 있게 해주고 쇼룸 뭐 이렇게 하면 그 매장 잘 이용하면 될 것 같은데 이마트는 그대로 있고 자꾸 다른 걸 만드니까 다른 것도 안 되고 이마트는 잘 안 되고 내 생각이에요. 그냥. 하여간 이 오프라인은 절대 없어질 수 없고요. 그거가 내가 뭐 내가 이제 이사 준비하느라고 요새 가끔 이제 가는데 백화점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자꾸 백화점을 몇 번 갔더니 백화점이 편하더라고. 그리고 매달 좀 들고 다니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놀란 거는 가격도 상당히 많이 할인이 되는 여러 가지 혜택을 통해 가지고 가구는 할인 많이 해주죠. 아니 뭐 이불 같은 거는 직염정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동대문을 갔는데 내가 이건 싫어하는데 어떤 비위가 있어 좋아. 근데 이제 동대문에서 물어봤던 거랑보다도 낫더라고. 그래서 물어봤어. 왜? 이건 직영점이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왜 여기서 하세요? 여기서
와서 보고 들어가고 여기 온라인으로 다 보내 쏘아주는 거야 지금. 뭐 백화점에서 내가 야 이게 참 세상이 정말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연구원이 말했던 것처럼 그리고 백화점은 이거 같아요. 아예 명품 매장 따로 있고 그거는 이제 다른 맞아요. 세상이고 네. 나머지는 그냥 다 쏴주는 쇼룸 개념 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상당히 이게 유니크하게 항상 우리나라 연구원은 하고 있고 아까 여러 가지 산업계 분들도 많이 만나고 다니고 있으니까 저는 사실 배송용 자료는 뭐 주가 사나 팔라보다 네. 이 산업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업계 관계자분들도 많이 들으시고 또 우리나라 연구원과 더 네트워크 했으면 좋겠다. 혹시 우리 일원 애청자분들 그런 분들이 계시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회사에서 강연 같은 거 한번 해가지고 네. 들어보시면 상당히 재밌는 친구입니다.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원아 일원.